지금부터 지난 1월에 이어 2월 선고 미간행 공부불개죄 최신 판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례 보겠습니다. 1번 판례는 그 유명한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1항 친족 상도례 스토리입니다. 엄청 중요한 판례라서 난이도가 좀 높은 형법 시험에서는 감히 출제 가능성 97%로 예상을 해보고요. 난이도가 다소 낮은 시험에서는 그래도 한 85% 정도 출제 가능성을 예상해봅니다. 이 판례는 사례도 중요하지만은 개정된 법조문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 요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차남 이 피해자들의 아들이었고요. 직계 존속은 이 아들의 엄마 아빠였습니다. 이 아들이 문자 그대로 호로 자식 짓을 한 겁니다. 피고인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금과 재물을 절취해갔다는 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근데 이런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직배동 친족상도례 조문, 즉 1항 친족상도례 조문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 아들놈한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형을 면제를 시켜줘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직배동일 때 무조건적으로 형을 면제시켜주는 이 내용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습니다. 이제는 이 형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러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되는 새로운 328조 1항 친족상도례를 입법화한 것입니다. 입법된 새로운 1항 친족상도례 규정을 보면 직배동을 피해자로 한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친고죄로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체크하신 다음에 판결 요지에 서술된 상세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일자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형 면제시킨다라는 1항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불가능하니까요. 2024년 6월 27일 구형법 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이때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적용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형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던 1항 친족상도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우리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직배동 포함이죠.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여기서 2항 친족, 즉 빚동 친족은 원래부터 친고죄였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는 없고 직배동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부칙,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제2조에서 형법 제328조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2024년 6월 27일 어디서 본 시점인데요. 바로 이 시점이죠.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 즉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 시점에 1항 친족상도례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을 바로 그 시점에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이 호로자식은 피해자들 엄마 아빠의 직계비속, 즉 차남으로 얘는 이 시점 이후이네요. 그렇다면 이 피고인에게는 부칙 규정에 따라서 개정된 신 1항 친족상도례가 적용됨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인 2024년 12월 10일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서 이 시점의 구체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고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저질렀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선고 전 이 시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소 취소의 마감 시한 아닙니까? 이 마감 시한 전에 제1심 법원의 피해자들 엄마 아빠 직계 비속이었습니다. 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이런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신1안 친족 상도례에 따르면은 절도죄는 친고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부른 의사가 아니라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의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서라고 볼 수 있죠. 제출한 사정 및 형법 제328조 제1항 친고죄로 개정된 그 신1항 친족상도례 규정입니다. 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을 종합하면 종합을 이렇게 조합니다. 공소사실에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제328조 1항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요. 적용된다면 친고죄로 취급되어야 하니까 피해자들 엄마 아빠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친고죄 개념 그대로 서술했고요. 피해자들 엄마 아빠는 고소를 취소를 해주었으니까 법리에 따라 원심은 유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히 공, 기, 판을 선고하였어야 한다라고 우리 대법원에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심학습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는 이러한 공기판의 정확한 법조문 근거까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7조 2호일까요? 327조 5호일까요? 이때 기소 당시에는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친족 상도례가 부존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고소를 얻어서 공소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자체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327조 2호는 아니고요. 친고죄가 된 상태에서 아까 어머니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이므로 327조 5호에 의해서 공기판을 선고하는 겁니다. 참고로 입법부에서 또 형소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10월 1일부터는 이 숫자가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현 시점 기준으로는 327조 5호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에서는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엄마 아빠 재물을 이렇게 절취했고요. 328조 적친족 상도례 규정이 절도죄에는 준용이 되고 1항 친족 상도례는 이렇게 생겼었죠. 직, 배, 똥 그리고 형을 면제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요. 입법부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이 마감 시한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적용 중지 명령까지 내렸었고요. 근데 원심 판사들 한번 보십시오. 꼭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인간들이 있죠. 이때까지 적용 중지 명령을 내렸으니 이때까지는 입법부가 새로운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이때 그냥 유죄로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대법원으로부터 쿠사리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아래는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신1항 친족 상도례가 개정되었죠. 그리고 신1항 친족 상도례는 친고죄로 규정을 했고요. 또한 부칙에 의하면 위 규정을 공포한 날인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시점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아래에는 대법원의 분노의 쿠사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남이었고 분명히 아까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절도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래도 자기 자식인지라 처벌 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셨고요. 또한 부칙 규정에 따르면 아들놈한테는 신1항 친족 상도례적 개정 규정이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1심 판결 선고 전에 아들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를 해주셨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안 되죠. 공, 기, 판을 선고하였어야 합니다.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법조문도 눈여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으니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내용은 방금 본 그 사건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설명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문, 갑이 범한 절도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갑이 범한 절도죄는 친고죄로 취급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니은지문 법원은 갑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1심과 원심의 입장이었죠. 디귿번 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은 갑에게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 아니었습니다. 5호였습니다. 이 5호에 따라 공기판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만약 2026년 8월 20일 12시 52분 경에 반대로 갑의 아버지 직계 존속 아닙니까? 이분이 자신을 아들 갑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이 아버지께서 범한 절도죄는 친고죄로 취급되고요. 다만 직계 비속인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형소법 제224조에 의하면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번에 개정된 1항 친족상도례 규정 중 후문에 아예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아버지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계존속인의 일을 고소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리얼 3개가 되겠네요. 이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수호통역사가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인데요. 얼마 전에 강의했던 공보불개제 1월 선고 판례 중 5번 판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판례의 출제 가능성은 0.1%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바쁘신 분들은 아니 안 바쁘신 분들이라도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출제 교수님께서 낮술을 드셔가지고 음주 상태로 출제를 하셔서 이 판례가 0.1%의 확률을 뚫고서 출제가 된다면 그때 알려드린 저울더라 캡숑장 졸렬 비법으로 푸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DK의 저울이 근로자와 사용자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자 쪽으로 기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이 판례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근로자 편에 기우셔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체크를 했지만 여기서도 요 정도로만 체크를 해두신다면 일말의 찝찝함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대법관님들은 주로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시해서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라고 판단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성격을 인정한다.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예상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판례가 출제가 된다면 재형법정주의 문제로 끼워 팔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내용은 아주 가끔씩 등장하는 판례로서 양념소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단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죄의 확정 판결 법조문에 있는 문구인이 이게 양이고요. 피고인에게 문제된 행위는 소년보호 처분이었습니다. 이게 염소 아닙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므로 확정 판결 안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양념소 법칙에 따라서 확정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옳은 것이고요. 이번 지문 내용은 우리가 100만 5번 아니 1000만 5번 이상 봐왔던 단골 레파토리 중에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처벌 불허 의사에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겠죠. 3번 지문에 대해서는 이 유추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시면 됩니다. 법률 유추도 안 되는데 판례를 유추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차고송금 시 횡령죄 성립하는 판례가 있다고 그 판례를 유축해서 차고송금이 아니라 차고송가산자산일 때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니까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지문 내용은 방금 본 판례 내용입니다. 마무리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근로자 편으로 기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중요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우리에게 듣보잡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듣보잡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그 출제 가능성은 0.1% 정도에 불과할 뻔했으나, 판시 내용 중에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을 뜻하는 용어와 인과관계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상향 조정되어서 한 5%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판례의 상세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확률을 뚫고 출제된다면 우리들의 초울트라 캡숑짱 조율 비법인 굿, 배드 법칙을 적용해서 단 1초 만에 풀어버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판례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미필적 인식의 대상은 근로자의 사망이 아니라 안전조치 불이행이라는 점을 아신다면 그 약간의 의문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줄 건 부분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배드로 퉁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추락 사망한 근로자가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점도 의무 위반의 한 근거로 삼았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용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바로 예상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굳이 이 판례를 출제 교수님께서 출제를 하신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인과관계 쟁점이었던 판례들과 끼워 팔기 식으로 출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전부 다 우리들의 초울트라 캡숑짱 조율 비법으로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죠. 기억 지문은 적색 등하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배드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해야 되니까 인과관계 인정,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니은지문은 그 맛있는 봉침 사건이었습니다. 침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요. 봉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죠. 봉, 벌꿀, 꿀은 맛있다. 그래서 맛있으면 좋은 거니까 굿 이렇게 체크하고, 이 경우는 굿이니까 불처벌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인과관계 부정,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 지문은 피해자 하차 요구를 무시, 그래서 배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60km 내지 70km의 속도 하드 소프트 하드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려다가 회피성 문구가 보이면 엔간하면 다 인과관계 인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를 하게 되면 인과관계 인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리얼 지문은 전원지체 사건입니다. 전원지체 객기입니다. 객기 부리면 굿 배드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으로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마지막 미엄 지문 내용이 바로 본 판례 내용인데,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그야말로 나사 풀린 표현 아닙니까? 굿배드 이 문구만 바로 체크하시고 우리 거래장 바로 결론 내리시죠. 인과관계 인정 부정 인정으로. 그렇다면 결국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봉침 사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판례 역시 듣보잡법 위반 사건이라서 그 출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0.1%로 예상해 봅니다. 여기 1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비겁한 변명용이고요. 그럼에도 굳이 우리의 출제 교수님께서 이 판례를 0.1%의 확률을 뚫고서 출제를 해버리신다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초울트라 캡숑짱 전렬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렬 비법으로 0.1초 만에 풀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는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이요, 제목으로 정리하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 엄중했던 코로나 시국 때 집회 시위에 참가를 했다면 배드 굿입니까? 배드이고 순식간에 처벌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것 같고 바로 예상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정말 머리를 쥐어짜내서 이런 식으로 밖에는 출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 다음 설명 중 구속요건 해당성이 배제, 불처벌, 위법성이 조각, 불처벌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딱 끈같은 전설적인 지문들입니다. 본 판례 내용 빼고요. 기억 지문, 방송 안테나를 절단, 하드 소프트, 하드.
따라서 처벌 불처벌, 처벌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니은지문은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니은지문은 집회의 자유는 있으나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까지 누설한다라는 것은 굿배드, 배드다라고 체크하고 처벌 불처벌, 처벌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은 사체 이 자체가 굿배드, 배드. 그래서 처벌로 정광석화처럼 결론을 내리시면 충분합니다. 리얼지문은 가장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사건이죠. 굿배드, 당연히 배드. 이고 정광석화처럼 처벌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미엄지문은 전임 신임 사건 중에 하나죠. 대부분 전임 신임 사건에서 전임이 비리쟁이들입니다. 배드이고요. 배드에 대항한 신임 회장께서 구수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처벌 불처벌, 불처벌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비협지문은 본판례 내용이니까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렇다면 불처벌되는 경우는 미엄, 전임, 신임 사건뿐이니까 정답은 1개,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판례는 아주 전형적인 횡령죄 사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횡령죄 사건이라면 95%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전형적인 뻔한 사건이라서 하향 조정해도 될 것 같아서 한 90% 정도로 잡아봅니다. 판결 요지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 내용은 우리가 100만 5번 이상 본 횡령죄의 일반론 중에 일반론입니다. 단골 레파토리고 항상 출제 대기 상태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런 기회에 눈으로 한번 들여밟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다소 재물이 그 객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삼척동자는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 거의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호법익이죠. 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 이 위험성이 기수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 필요 불필요 아니하더라도 노매드 문구고요. 성립하는 기수가 되는 이른바 위태범 또는 위헌범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소의 재물, 객체고, 보관, 자기점유, 자점하는 사람이 바로 횡령죄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굿배드, 배드이니까 처벌되는 표현이고 이를 전형적인 횡령행위가 이런 행위 아닙니까? 담보로 제공, 처분하는 단골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영덕 의사를 표현 또는 실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민법상 담보 제공 행위가 무효인지 무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형법상 처벌 여부를 논하는데 감히 여기서 시벌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또한 재물에 대한 소유권, 시벌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무관이라고 했습니다. 시벌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 관계없이 무관하게 횡령죄를 구성한다 라는 옛날 옛적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판례의 이야기였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약간의 사례형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보관, 자점, 피해자회사 소유, 다소, 차량이니까 재물이고요. 담보로 제공, 횡령의 단골 레파토리 이런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스벌로 권리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위험성만 있어도 기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 없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불법 영덕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내용 역시 전설적인 판례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횡령죄의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것이죠. 대법원의 구사리를 받아 마땅합니다. 양가로 2번 내용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은 역시 횡령죄의 일반론 중에 일반론이고 출제 단골 레파토리이고 상시 출제 대기 상태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100만 5번 이상 봐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눈으로 살포시 절여밟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정하는 행위태양 중 하나인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그러면 배제하는 것이지 보태주는 것이겠습니까?
배제하는 의사표시, 횡령죄 주체 입장에서는 불법 영덕 의사표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죄 주체이고, 단순히 이런 표현 넣으면은 뭔가 소프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처벌 안 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안 하고 싶으니까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 처벌하고 싶습니까? 반환 거부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맨날 첫날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이고,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지 처벌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거 왠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꼴 아닙니까? 우리 대법관님들께서는 이 횡령 행위를 안 단순 의미로 쓰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이거는 머리로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문구를 머리로 기억하려고 했다가는 머리 아파집니다. 눈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이 문구를 대법관님들께서 사용하신 문구라고 해서 눈으로라도 기억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었을 그런 문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런다면 횡령죄 성립한다.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환 거부 행위가 처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어서 횡령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불법 영덕 의사 내용이 나옵니다. 불법 영덕의 의사라 하면 자기 또는 제3자 이걸 꽤 이 생긴 꼬락서니를 보니 굿 배드, 왠지 배드스럽습니다. 주의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의 본질이 배신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소위 말해서 니꺼 내꺼 내꺼는 내꺼 그 의사죠. 사후에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표준시, 무슨 시? 그렇습니다. 행위시입니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시 이후 사후에 어떠한 사정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사후에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존하는 의사 무관 있다 하더라도 노매더다 이 말이죠. 불법 영덕 의사를 인정하면 재장이 없다, 처벌된다 라는 의미고요. 동그라미 2번 내용 역시 약간의 사례 형식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일 심히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쓸데없는 내용이었는데 괜히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공소의 3명의로, 얘도 왠지 호로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피해자 회사 사이에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 차량은 타소 자점이다라는 의미겠습니다. 근데 얘가 한 짓을 보세요. 연체, 왠지 굿배드 배드한 느낌이 들고, 근데 일시적으로 연체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연체료 내지 않고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반환 거부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추가로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래 좀 더 구체적인 배드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으니 눈으로 기억하면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배드. 이건 아까 체크한 거고요. 그리고 결정타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퉁쳐서 배드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법원도 우리의 기대대로 이러한 행위들을 보니 처벌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부한 것은 불법 영덕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횡령죄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시임은 피고인의 이러한 페이크에 휘둘려 가지고 이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납부하려는 등의 의사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후에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 아닙니까? 이런 페이크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양가로 3번 내용은 수사 증거 범위 밖의 내용이니까 형소법 출제 범위가 전범인 경우의 수험생들만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양형상 형법 경합범 처벌에 따라서 섞어찌개로 끌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경 각 부분에 대한 상고 이유 유무가 다를 때 섞어찌개 취급해서 그 전부를 파기한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그 아래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을 아까 들었던 설명을 토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리스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이라는 의미는 타소 자점 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3천만원 차용하면서 그 차량을 횡령의 단골 레파토리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원심은 이런 택도 없는 이런 시블로적인 근거로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리를 들어 마땅한 것입니다. 무죄가 될 턱이 없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는 두 번째 사례였네요. 그냥 이제는 선수들이시니까 연체 보고 배더라고 체크해서 횡령죄 성립으로 결론을 내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 뒤 마무리에 전혀 무의미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사후에 변상 보전하겠다라는 의사인데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이어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 다음 사례들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라는 것은 방금 본 판례 내용 그대로이므로 생략하고요. 지문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번 지문 내용도 역시 방금 본 판례의 횡령죄 일반론 중에 일반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이고 2번 지문 내용 역시 본 판례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직독직해 가능합니다. 갑이 보관 A 회사 소유의 차량 담보로 제공 현실적인 침해 없더라도 불법 영덕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 내용 역시 본 판례에서 반환 거부와 관련된 일반론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고요. 마지막에 요거 포인트로 잡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4번 지문 내용 역시 본 판례의 내용 그대로로서 이런 행위까지 했는데 불법 영덕 의사가 부정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얼마 전에 강의한 공보불개죄 1월 선고 판례 중 2번 판례에서 언급한 뒤집기 내용이 중요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단골 레파토리도 내용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들이 다 참신하지 못한 관계로 그때처럼 출제 가능성 한 85% 정도로 잡아봅니다. 양가로 1번에 방가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려고 했는데 복사 붙여넣기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 눈으로 살포시 확인하고 가시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메이드 인 USA라고 했습니다.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설마 여기에다가 증거능력 집어넣고 틀린 지문 내는 출제 교수님 계실까요? 혹시 모르죠. 그런 분 계실까봐 우리는 한 1초 정도 더 머무르고 지나치겠습니다.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한다. 검사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뻔한 레파토리 또 나오지 않습니까? 유죄 열심히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나깨나 떠오르겠습니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모르면 간첩. 그 뒤 진정하고 싶은 말이 전해집니다. 형소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 공판 중심주의하고 결부되는 원칙입니다. 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정인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증명력, 평가 방법 차이를 고려해보면 차라리 신뢰를 해보시지. 뒤에 우리가 그때 체크했었던 뒤집기 사건의 키워드들이 쫙 나열되니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체크한 내용들이니 다이렉트로 키워드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1심의 판단이 명백 강한 척하는 강조 문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래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정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 말 등장할 줄 알았습니다. 현저히 쓸데없이 강한 척하는 강조 문구죠. 이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지 마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정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이 항소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왠지 족부족, 그렇죠, 왠지 부족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제1심 판단을 함부로 쓸데없이 강한 척하는 강조형 문구이죠. 함부로 뒤집어서 되겠습니까?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니 된다. 예상대로입니다. 특히 공소사실, 즉 유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줬대요. 배척의 의미는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 그렇습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해줬다라는 의미겠죠. 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준 제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판단을 뒤집는 경우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역시 쓸데없이 강화책하는 강조용 문구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뒤집기는 어렵다 라는 의미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 공판 중심주의, 그 아래 실질적, 아까 봤던 직접 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라고 합니다. 공판 중심주의의 요소 중 하나가 이것이니 얘 둘은 거의 함께 등장하곤 합니다. 그 아래 방가로 2번에서는 주제가 완전히 전환되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문 증거의 전설적인 일반론들이 멋지게 서술되어 있으니 다 아시겠지만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이를 우리는 전문 증거 중 전문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 증거인지는 참신함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은 단골 레파토리이니까 예의상 확인해 드리십시다. 요정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알만한 사람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 원진술, 내용, 인사실이 요정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진술 존재 자체, 어디서 뺏겨온 듯한 이런 문구를 아주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 죽이겠다 라는 협박 진술 떠올리시면 충분하고요. 요정 사실인 경우에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협박 진술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니까 이런 경우의 진술은 본래 증거라고 합니다. 어떤 진술의 내용의 진실성 항상 얘들은 붙어 댕깁니다. 얘들 둘이 이렇게 붙어 댕기는 모습이 포착되면 전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안 붙어 댕기는 듯한 이렇게 독립투사적인 이런 자체, 이런 문구가 보이면 전문 증거 아닌 본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뒤 이 표현은 얘들이 둘이 붙어 댕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듯한 표현이니까 자체와 유유상종이다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전문 증거 아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뒤 문구를 한번 보시면 정말 말장난 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 사실 자체 이 독립투사적인 표현은 전문 증거 아니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전문 증거 아닌 거로서 본래 증거로서 전문 법칙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인데, 이게 뭡니까?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 얘도 또 붙었습니다. 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은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 증거로서 사용된 것이죠. 결국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내용이 요정사실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당연히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전문법칙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근 내용을 너무나 어렵게 표현한 듯한 표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쥐어짜듯이 어렵게 서술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아래 양가로 2번 내용 중 방가로 1번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 아래 방가로 2번 이하의 내용은 뒤집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퉁 쳐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방가로 1번 내용 한번 보실까요? 원심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정인의 진술, 이 정인의 진술은 전문 진술로서 전문 증거가 되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아닌 자이므로 이 정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몇 조?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원진술자, 피고인 아닌 자인 이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 출석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질외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316조 제2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 능력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뒤집기 어렵다라는 마인드로 퉁치는 느낌으로 지나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체크하시고요. 요런 거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에 있는 내용들도 출제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검토하실 필요 없고, 아까처럼 퉁치는 느낌으로 이런 표현들 체크하시고 결국은 뒤집기는 어렵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예상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저도 출제 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맨날 첫날 나오는 그 지문으로 구성을 해서 좀 죄송한 감이 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지문, 아까 본판례에서 봤던 레전드 레파토리입니다. 니은 지문도 본판례에서 방금 따끈따끈하게 본 뒤집기는 어렵다 라는 심정을 토로한 내용들인데, 우리들은 여기서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만 체크하고 무심히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하긴 하셔야 되겠죠.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뒤집기는 어렵다 라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지문 역시 본판례에서 눈으로 확인했던 전문 증거에 관한 일반 논이었습니다. 옳은 것이고, 리얼 지문 내용 역시 본판례 내용인데 뭔가 다른 점이 엿보입니다. 피해자, 피고인 아닌 자, 즉 원진술자가 1심 법정에 출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316조 제2항의 첫 번째 요건, 사실 외소 요건이 갖추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결국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되겠습니다.